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풀꽃이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 시인인 나태주의 인생 이야기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안에서 오늘은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개의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워지고 싶고 작아지고 싶다는 풀꽃 시인 나태주의 자전적 에세이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는 우리들 마음속에 무수한 풀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펴낸 곳 주식회사 넥서스 지은이 나태주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나는 지극히 집요하고 애고가 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일생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와야만 했다. 무언가 자신이 남과는 다르다면서 특별해져야 한다고 턱없이 믿었던 허영덩어리였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무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기억의 얼룩들을 닦아 말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이 책을 끝까지 제대로 쓰는 일이다. 프롤로그 망각에 바친다 중에서 감꽃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른들의 삶이야 어떻든지 아이들의 세상은 다르다. 고달프고 근심 걱정 많은 어른들의 세상과는 아예 다른 것이 아이들만의 세상이다. 그들끼리의 독립적인 세계가 있다. 특히 나처럼 세상의 바람막이로서 외할머니 같은 어른과 함께 산 아이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식민지 체제에서 독립된 나라로 바뀌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거기에 더하여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런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 채 그 시절을 살아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데서 부형의 고마움,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날마다 날마다가 축제날이고 즐거운 날. 세상 모든 것이 반짝이고 즐거운 것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장난감이고 놀잇감이었다. 오늘날 아이들처럼 장난감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른들이 어울려 놀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스스로가 놀이였고 스스로가 장난감이었을 뿐이다. 곽든 마을엔 나무들이 많았다. 집 뒷안에 심겨진 대나무, 대나무 숲을, 뒷동산에는 소나무나 참나무, 마을길을 따라 쭉나무, 참쭉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덜어는 느티나무, 그런 가운데 감나무는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심어 가꾸는 나무였다. 가을이면 맛있는 과일을 선물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나무는 외할머니네 친정집 뒷안에도 있고 외할머니가 이른 아침 물동이를 이고
물을 깃기 위해 가는 동네 공동우물터 부근에도 있었다. 아주 오래 살아 늙은 감나무다. 감나무는 봄이 되면 시커먼 가지에서 새로운 줄기를 내밀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 새로 나는 가지는 야들야들 아주 부드럽고 연한 초록이다. 거기서 감나무 이파리가 나온다. 감이파리는 넓다. 둥글고도 길쭉한 모양이 물에 띄우는 나룻배를 닮았다. 마치 감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을 향해 수줍게 손을 내미는 것 같다. 햇빛이 비치면 그 손바닥은 또 개구쟁이 아이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웃는다. 그렇게 감나무 잎이 자라 나무 전체를 초록빛으로 덮을 때 감꽃이 피어난다. 정말로 감꽃은 부끄럼쟁이 꽃이다. 너른 감 이파리 뒤에 숨어서 꽃을 피운다. 언뜻 스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꽃, 가던 걸음을 멈추고서 눈여겨 보아야만 감꽃을 찾아낼 수 있다. 감꽃은 모양까지 크지 않다. 나무의 크기나 이파리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작은 꽃송이다. 새하얀 꽃, 조그만 종 모양, 그 조그맣고 새하얀 꽃이 아래쪽을 보며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꽃은 마치 어린아이의 배꼽처럼 안쪽으로 온폭하게 오므린 모양이 여간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 때가 되면 감꽃은 땅으로 떨어진다. 불쑥불쑥 풀숲으로 내려앉는 감꽃들. 그러나 감꽃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한 저녁을 보내고 아침이 왔을 때 감나무 밑을 찾아가 보면 새하얗게 감꽃들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감나무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특히 전날 저녁바람이 세차게 불었거나 비가 내린 날에 감꽃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곶뜸 아이들은 감꽃이 필 무렵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 감꽃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였다. 나 또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선연하다. 할머니, 내일 아침 물 길러 갈 때 나 좀 깨워주세요. 그래라. 대답은 그렇게 하셔도 할머니는 나를 깨우지 않으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번번이 머리맡에 조그만 대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엔 새하얀 감꽃이 소복히 담겨 있곤 했다. 외할머니가 공동우물로 물 길러 가서 나 대신 주워오신 감꽃이다. 감꽃은 아이들에게 유용했다. 우선은 군것질거리로 쓰였다. 감꽃을 씹어보면 달짝지근하고 비릿한 게 먹을만 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감꽃은 장식품으로도 활용됐다. 먹다가 남은 감꽃을 실에 꿰어 목에 걸면 감꽃 목걸이가 되었다. 새하얀 감꽃 목걸이를 목에 걸고 웃고 있으면 외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시곤 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군것질 거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산이나 들로 쏘다니며 아이들은 자연에서 군것질감을 얻었을 것이다. 물오른 소나무가지의 껍질을 벗겨 그 안에 들어있는 속껍질을 발라먹었고 아카시아 꽃이나 골담초 꽃을 따서 먹기도 했다. 또 시향, 싱아 풀잎을 잘라 먹거나 새로 돋아나 통통한 찔레순이나 무순을 꺾어 속을 발라 먹었고 심지어는 삘기를 뽑아 먹기도 했다. 선돌리 양반 궤법기새, 선돌리 양반 궤법기새.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외갓집 아이들이랑 함께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부르던 노래다. 어떤 아이가 먼저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진다고 믿고 그랬던 것이다. 외갓집 마을엔 선돌리란 마을에서 시집온 아낙네와 사는 남자 어른이 한 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들이 선돌리 양반이라 불렀는데 그분은 한복 바지를 늘 허리춤까지 내려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둘러 바지춤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이 하고 다녔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지어낸 노래가 바로 그 노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감꽃이 많이 떨어졌다. 바람이 잠든 새벽 아침에 아이들은 깨어 뿌연 물안개 속에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감꽃을 주우러 감나무 밑으로 모인다. 감나무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두근거리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얀 감꽃들. 바구니 하나 가득 감꽃을 주워들고 돌아오는 뿌듯한 이 기쁨. 이 감꽃으로 무엇을 할까? 입안에 집어넣고 차근차근 씹으면 떨떠름하고 달짝지근한 감꽃 내음. 실에 꿰어 목에 걸면 환한 꽃다발. 아, 내가 왕자님 같잖아. 갑자기 가슴이 밝아오는 웃는 얼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 소리 속에 아이들은 일찍 잠들곤 했다. 새벽에 일어나 감꽃을 주우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태주 감꽃. 눈길. 어린 시절엔 어쩌면 그리도 눈이 많이 내렸는지 모른다. 한 번 내렸다 하면 어김없이 발목이 빠지고 종아리까지 묻히도록 흐무지게 눈이 내리곤 했다. 왜 그랬을까?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내렸지만 어린 시절 사람의 몸이 작아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어차피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다. 사물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고 세상살이의 기준 역시 자기 자신이다. 그러기에 엇비슷하게 내리는 눈도 많이 내린 것처럼 느끼기도 또 적게 내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일 게다. 할머니가 쓰시는 막동리 집 안방문을 열면 울타리 너머로 들판이 보이고 그 위로 아스라이 산봉우리가 건너다 보였다. 유둔 날이면 할머니가 목욕하러 가는 강태공 샘물이 있는 산봉우리다. 기린봉, 눈이 내린 아침이면 그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이곤 했다. 나는 그것이 또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왜 멀리 보이던 산이 눈이 내린 날이면 가까이 보이는 걸까? 혹시 저 산이 간이학교 입학식 때 상급생 형들이 불렀던 애국가에 나오는 그 백두산이 아닐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곤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머니, 나 외갓집에 가고 싶어요. 누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어쩐다냐? 아니에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아버지랑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길인거려. 그래? 그럼 너 혼자 다녀올 수 있겠니? 네. 그럼 이번 토요일에 한번 갔다 오려무나. 그렇게 해서 토요일 간이학교 공부를 마친 다음 외갓집에 간 일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여러 차례 오갔던 길이다. 어머니와 동생들과도 오갔던 길이다. 간이학교가 있는 배저울 동네에서 나와서 소왕굴 들 하나만 지나면 바로 외갓집 동네가 나온다.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는 눈치였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손자아이가 불쑥 찾아왔으니 그도 그럴 법한 일. 여전히 완순넷집 사랑방, 겹방살이하는 방, 어두컴컴한 방이지만 대번에 정겨운 마음이 돌아왔다. 벽 위에 걸린 괴종시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푹감 떨어질 무렵 갑자기 떠난 외갓집이다. 그러고 나서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다시 왔으니 그동안 반년쯤 시간이 지난 셈이다. 막동리 집에 외할머니도 오지 않으셨으니 참 오랜만에 만나는 외할머니다. 어떻게 토요일 하룻밤을 보내고 어떻게 또 일요일 한날을 보내는지 모른다. 꿈결같이 보낸 시간들이었다. 외할머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 우선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다. 방바닥은 따뜻하겠다. 먹고 싶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겠다. 아마도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는 것으로 보냈을 것이다.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 때도 외할머니는 물끄러미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계시기만 했다. 어여쁜 손주 얼굴을 바라만 보아도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흐뭇하셨던 모양이다. 그 다음 날은 월요일, 학교에 가는 날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갔다 오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영주야, 큰일 났다. 밖에 눈이 많이 왔어. 너 학교 가야 하는데 어쩐다냐? 밤사이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하늘이 또 눈을 내려주신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옆에 외할머니만 계시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까 걱정은 애당초 내 몫이 아니었던 것이다.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책 보퉁이를 둘러매고 완순내 집마당을 가로질러 마을길로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완순내 집마당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담장 위에도 눈이 쌓이고 마을길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외할머니가 검정 고무신에 새끼줄을 감아 간발을 해줘 눈길이 미끄럽지는 않았다. 이제부터 눈길을 걸어서 간이 학교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혼자서 외갓집 마을에서부터 간이 학교까지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도 제법 먼 길인데 눈이 내리니 학교가 더욱 멀게 느껴졌다. 영주야, 눈이 많이 내린 날이니 할미가 바래다 주마. 외할머니가 앞장서서 눈길을 걸어갔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낭자머리 쪽을 진 외할머니는 몸집이 큼직하고 걸음도 남자 어른처럼 성큼성큼 씩씩하다. 눈길 위에 외할머니의 발자국 모양이 하나씩 생기고 그 위에 내 작은 신발의 자국이 얹혀진다. 새하얀 들길에 찍히는 발자국, 발자국. 한참을 그렇게 걸었을 것이다. 마을길을 나와 면사무소 앞 신장로를 지나 큰 내 작은 내가 있는 소왕굴 들 앞쯤에 왔을 때 외할머니가 가던 발길을 멈췄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너 학교에 늦겠다. 내 업어서 데려다 주마. 외할머니가 돌아서더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러자 당장 눈앞에 넓은 외할머니의 등이 나타났다. 막동리 집으로 가기 전까지 날마다 업히던 등이다. 외할머니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하기만 하다. 뭐하냐? 얼른 업히지 않고. 외할머니가 재촉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외할머니 등에 업혀서 가다니. 그것도 눈이 내려 미끄럽고 발이 빠져
걷기에 불편한 길이다. 눈이 뭉쳐있는 곳도 있어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모른 척 그 편안해 보이는 등에 바짝 몸을 맡겼다. 이게 얼마 만에 엎혀보는 외할머니의 등인가. 들판에 쌓인 눈 위로 비치는 겨울 햇빛이 눈부셔 나는 살그머니 눈을 감았다. 외할머니의 등에 닿은 앞가슴이 따스했다. 든든한 양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볼을 어깨에 대고 가만히 외할머니의 등에 찰싹 붙어 있으면 따스한 체온에 갑작스레 졸음이 몰려오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길을 갔는지 모른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문득 내가 말을 걸기도 했을 것이다. 할머니 그만 내려주세요. 이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외할머니는 나를 내려놓아 주지 않았다. 아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 내려주마. 그렇게 가다가 그만 소환굴 들을 지나고 소환굴 마을 앞에 있는 긴 둑길을 지났다. 어느새 외할머니의 발걸음은 진다리 앞에 멈춰서 있었다. 이젠 됐다. 진다리는 위험해서 없고는 건널 수 없는 다리다. 여기서 내리려무나. 아버지와 함께 건넜을 때도 무서웠던 다리다. 섭다리.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고 흙을 덮어서 만든 다리였다. 다리를 건너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지럽기까지 했던 다리다. 외할머니가 앞장서서 건너고 내가 뒤따라서 건넜다. 이상스럽게도 외할머니를 따라가니 하나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외할머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 그 어떤 문제도 어려울 것이 없었다. 다리를 건너 봉선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수로의 둑길을 조금 걸어가자 저 멀리 간이 학교가 건너다 보였다. 영주야, 저기 네 학교가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혼자서 갈 수 있겠지? 그럼요, 나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간이 학교는 검정색 네모난 상자 모양의 집. 모든 지붕에 눈이 쌓였지만 마을의 초가지붕들 사이에서 유독 더 눈에 띄었다. 나는 둑길에서 내려 산기슭으로 난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을길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내가 한참 길을 가고 있을 때까지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아무래도 미덥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여 가거라. 나도 외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되돌아봐도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 점점 작게 보이는 외할머니의 모습, 점점 작게 보이는 외할머니의 손짓, 눈 덮인 들판길에 하얀 한복 차림의 외할머니가 하나의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쯤 나의 발길은 학교 앞에 다다랐고 외할머니와 완전히 헤어져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내내 외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나를 얻고 왔던 그 길을 혼자서 타박타박 걸어서 전방살이 그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입맛. 사람마다 입맛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 미각이나 취향에 맞는 음식이 있다는 말이다. 내게는 어디까지나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원조이고 고향이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졌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밥은 된밥이 아닌 진밥이고 반찬은 어디까지나 짜지 않고 맵지 않은 반찬이 진수성찬이다. 외할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라 해서 별난 것은 아니다.
그냥 시골 사람이면 누구나 만드는 그런 음식이다. 망설임 없이 뚝딱 음식을 만드셨다. 그런데도 구수하고 맛이 웅숭 깊었고 그윽하기까지 했다. 실은 이것도 나의 입맛이 일찍이 외할머니의 입맛에 순치되어서 그랬을 것이다. 재료도 멀리서 찾지 않았다. 날미역국, 날묵국, 된장국은 기본이고 정이나 재료가 마땅치 않으면 젓갈을 넣어서 끓이는 새우젓국, 황새기젓국이 있었다. 때로는 달걀 하나를 풀어 계란탕을 만들기도 하셨다. 계란탕을 올릴 때는 내가 닭 한 마리를 잡았다 며 농을 치기도 하셨다. 내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는 겨울철에 먹는 시래기 나물과 호박꼬지이다. 역시 짜지 않고 순하고 담백하게 만든 음식이다. 들기름을 듬뿍 넣었다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더했을 것이다. 덜어는 아주까리 나물도 있었다. 아주까리 잎새를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 만드는 이 나물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서 일품이었다. 겨울이 물러가는 얼음 텃밭에서 골파를 뽑아다 만드는 파나물도 좋았다. 상큼하고 향긋한 맛은 새로 오는 봄을 미리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했다. 그대로 알싸한 새봄의 미각이었다. 파를 익혀서 머리 부분에 줄기 부분을 구부려 붙인 다음 잎새 부분을 돌돌 말아서 만드는 파나물을 요새 사람들은 파강정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외할머니는 낭자머리 파나물이라 불렀다. 아, 이 얼마나 예쁜 이름인가. 박절매의 산과 밭을 둘러보러 갔다가 오실 때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이에 난 봄나무를 캐다가 밥상에 올리셨다. 달래, 냉이, 논나시, 꽃다지, 쓴바귀, 쪼꼬실, 꾸시렁꾸, 민들레, 그리고 쑥. 그 가운데서 가장 맛이 특별했던 것은 쓴바귀다. 처음엔 쌉소름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윽한 맛에 길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 다음 아내와 객지에서 살 때에도 외할머니는 해마다 봄이 오기만 하면 쓴바귀를 한 움큼씩 캐가지고 오시곤 했다. 내가 유독 쓴바귀 나무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기만 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뱅어란 바닷고기도 있었다. 멸치만한 크기로 길쭉한 바닷고기다. 그런데 이 고기는 몸이 새하얀 빛깔일 뿐더러 투명하기까지 해서 제 몸속의 내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봄이면 뱅어장수가 외가마을에 오곤 했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늘 뱅어를 샀다. 역시 내가 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었다. 뱅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었다. 물이 좋을 때는 생선회처럼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고 짓불에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된장을 풀어 뱅어탕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먹다가 남은 것은 채반 같은 데에 널어 말렸다가 나중에 먹을 수도 있었다. 어두운 밤 채반에 넣어 말리는 뱅어를 보면 두 눈에서 파란불이 나오기도 했다. 봄이 오기만 하면 먹던 뱅어탕. 새봄의 골파를 양념으로 썰어 넣어 만든 뱅어탕은 그야말로 천하일미였다. 모진 겨울을 이긴 텃밭의 골파는 알싸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걸 깨끗하게 다듬어 듬성듬성 썰어서 만든 뱅어탕은 육지에서 자란 양념채소와 바다에서 찾아온 진객들이 어울려 독특한 맛을 연출해냈다. 아삭아삭
뼈까지 씹히던 맛. 뱅어는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 바닷고기다. 뱅어의 몸에 골파의 냄새가 배어들고 골파의 몸에 뱅어의 맛이 배어든 이중의 맛. 바다의 미각과 육지 미각의 이중주. 그 조화로움. 들리는 말로는 군산 어디쯤 알코올 만드는 공장이 생기고 금강하구에 둑이 생긴 뒤로는 그쪽에서 잡히던 뱅어가 그만 멸종을 하고 말았노라 한다. 안타깝고 섭섭한 노릇이다. 여우 우는 밤.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꼬작집에서의 날들은 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이었다. 나의 기억이 그러했고 나의 정서에 흐르는 바탕이 그러했다. 시인이 되어서 나중에 시의 바탕까지가 그 꼬작집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꿈을 꾸더라도 가장 기분 좋은 꿈은 꼬작집에 대한 꿈이다. 주로 흑백으로 나오는 꿈. 어딘가를 멀리 떠났다가 바쁘게 돌아오는 꿈이 꼬작집에 대한 꿈이고 그럴 때면 발이 제게 움직여지곤 한다.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언제쯤 다시 그 꼬작집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꿈, 허상이다. 과거 어느 지점에 애달프게 서 있는 가로등이나 고향 마을 앞 둥구나무에 대한 감상 같은 것일 뿐이다. 한두 번은 직장에서 물러나면 외갓집이 있던 자리, 그 땅을 사들여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때와 비슷한 형태의 토담집을 짓고 며칠만이라도 그 집에서 지내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또한 허상일 뿐이다. 그것은 5학년 때 겨울철, 비록 울타리도 없고 산꼭대기에 떨름하게 지어진 집이지만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따스한 집이었다. 어쩐지 그 시절엔 겨울 추위가 매서웠다. 마당에서 외할머니가 떠주시는 새순물에 얼굴을 씻고 토방으로 올라와 방문고리를 잡으려면 문고리가 물 묻은 손에 쩍하니 달라붙곤 했다. 쇠로 된 둥근 방문고리가 금방 얼어서 손에 붙었던 것이다. 밤에 잠을 잘 때 먹을 양으로 방 안에 떠놓은 자릿기가 어는 그런 추위였다. 그래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춥다든가 불편했다든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다. 이것도 하나의 마법일까? 기억의 매직, 그리고 추억의 매직. 잠을 잘 때도 아랫목이 내 자리였다. 당연히 그랬다. 아예 외할머니는 아랫목에 내가 잠을 잘 요와 이불을 펴놓고 지내셨다. 윗목에는 할머니가 막동리에서 가져오신 책상이 하나 놓여 있을 뿐 방 안에는 다른 물건이 별로 없다. 혹 있다면 할머니 못이 삶는 쩐지나 못이 광우리가 있었을 것이다. 아,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그것은 쌀을 담은 항아리, 쌀떡이 윗방으로 넘어가는 문지방 옆에 있었다. 교과서 외에도 전과 지도서와 수련장이라는 책이 있었다. 수련장은 문제집이고 전과 지도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전 교과 과목이 들어있던 종합 참고서다. 수련장의 문제를 풀다가 밤이 깊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가끔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전과 지도서를 펼쳐들고 그것을 읽으며 잠을 청하곤 했다. 이것은 또 내가 평생 동안 지켜온 하나의 버릇 같은 것이기도 했다.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적어도 한두 시간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는 버릇이 있으니까 말이다. 웬일인지 그날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왔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갔다. 웬일일까? 웬일일까? 나중에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아래쪽은 더욱 깜깜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깜깜한 어둠과 끝없는 낙하, 그것을 느끼다가 그만 나는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끝없는 낙하와 어둠, 그 두 가지는 나에게 죽음에 대한 상징이요, 또 신호였다.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다. 그날 밤의 경험으로 해서 사람은 죽는 존재이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죽는 일이 많이 두려웠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메멘토 모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 6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입학시험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하던 특기반 공부도 중지하고 본격적인 입시 대비로 공부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거나 요점 정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수업 시간 정해진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끼리 하는 공부였다. 말하자면 자습이었던 셈이다. 날이 저물어 창밖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선생님이 외우라는 내용을 외우고 선생님이 풀라는 수련장의 문제를 풀었다. 수련장은 오늘날의 문제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입학시험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선생님은 가끔 교실에 들어와 아이들을 살펴보고 다시 나가 당신 볼 일을 보곤 했다. 자습하기에 실증이 나고 짓궂은 아이들 몇은 교실 복도에 놓여있는 분유통에 가서 분유를 퍼먹다가 들켜 선생님에게 치도곤이를 맞기도 했다. 분유라고 해서 좋은 분유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온 분유, 실은 짐승 먹이로나 사용되는 탈지분유였다. 탈지분유는 종이로 만든 커다란 드럼통에 담겨 있었다. 어떤 날은 선생님이 내일 분유를 나누어 주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마땅한 봉지나 그릇이 없었으므로 집에서 책보자기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분유를 담아 가지고 오곤 했다. 나도 그렇게 받은 분유를 집에 몇 차례 가져온 일이 있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내가 가져온 분유를 양은 그릇에 담아 밥을 짓는 솥에 넣고 쪄서 군것질거리로 주곤 했다. 밥솥에서 익는 탈지분유는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오랫동안 입안에서 침으로 불려 먹어야 했다. 6학년 겨울, 달이 밝은 밤이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을까? 달빛이 종이 창문을 환히 비치고 있었다. 공부하다가 이제는 그만 자야지 하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방안이 훤했다. 그만큼 달빛이 밝았던 것이다. 까무룩 잠이 들었을 것이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짐승이 우는 소리였다. 엑, 엑, 무엇인가를 격하게 토해놓는 듯한 소리였다. 옆자리에 누웠던 외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외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영주야, 저 소리 좀 들어봐. 저게 여우 우는 소리야. 나는 그 말에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여우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다가 울음을 그쳤다.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었다. 여우 우는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외할머니와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도 이불을 뒤척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밤바람이라도 부는지 뒤란 가랑잎 나무에서 바람에 부대끼는 가랑잎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가랑잎 나무는 상수리 나무로 키가 큰 나무인데 외갓집 뒤란 울타리가 키 작은 어린 가랑잎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면 와슬와슬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시든 나뭇잎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내는 소리. 그 소리는 매우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자주 들어본 사람은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다. 하나의 중독 현상 같은 것이다. 길고 긴 겨울밤, 가랑잎 갈리는 와스락 소리, 달밤, 불 꺼진 창문에 쏟아지는 달빛, 그리고 여우 우는 소리. 무서워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지만 달빛은 마치 가랑잎 위로 쌀랑눈 내리듯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기가 유독 힘겹던 시절, 산의 나무며 푸새들까지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던 시절, 그래서 나의 외갓집 뒷동산에도 몇 그루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무나 풀들이 없었다. 아, 은행나무, 고목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썰렁한 등성이로 여우가 와서 울었던 것이다. 그 여우는 필시 산속에서 살던 녀석인데 먹을 것이 없어 인가 근처까지 내려와 울다가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갔겠거니 싶다. 외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던 밤, 춥고 무서운 겨울밤이었지만 외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던 기억. 그것은 나로서는 평생을 두고 가장 편안한 밤이었고 아늑한 잠자리였다. 아가야, 자니? 아뇨. 여우 우는 소리 좀 들어봐. 아까부터 듣고 있는걸요? 나도 여우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메마른 울타리가 잠 못 들고 부석대는 밤, 잠 깨인 할머니가 무서우신가 자꾸만 말을 시키신다. 아가, 응?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따뜻한 장판방 아랫목 이불 속으로 기어들면서 뒷동산 고목나무에 부엉이가 우는 밤, 부엉이 따라 여우도 따라와 우는 밤, 겨울밤은 길고 길었다. 나태주 겨울밤. 첫눈 같은 유년 시절 아름다운 기억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쓴 문장만 이 세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중에서 눈 위에 쓴다. 사랑한다 너를. 그래서 나 쉽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떠나지 못한다. 2021년 초겨울 나태주.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